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씨. 전 씨의 기력 넘는 골프 스윙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재판장 대신에 골프장에 나선 전두환 씨의 모습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만난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는 전관 특혜 근절 TF팀의 구성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파악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루었다며 이제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부패 정책과 관련해 법무부는 전관특혜 근절 TF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와 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도 도입하고 선임계 없이 변론하는 몰래 변론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 데 따른 한일 양국의 2차 협의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놓고 1차 협의에서 양국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번 협의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경찰이 기내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이 외교 마찰 가능성을 고려해 약식 기소를 할지 아니면 정식 재판에 넘길지 관심입니다. 미국과 단계적 관세 철폐 합의했다는 중국 외교부 발표를 백악관이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담당 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1단계 무역 합의 조건으로 관세 철회에 합의한 적이 없고 이런 합의를 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을 맞아 전국 곳곳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올가을 첫 얼음이 얼었고 충청, 영남 일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오후부터는 풀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다음 단계의 개혁에 검찰이 부응해야 한다며 이제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차원입니다. 네, 사실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나서 처음 만나는 자리로도 눈길을 끌었던 자리였습니다만 일단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당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며 특별히 언급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요구하는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도 인권과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셀프 개혁에 멈춰선 안 된다며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만남에서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관심이었는데요. 언론에 공개된 부분에선 다른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의 시작 전에 악수를 나눈 것 외에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네,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관 특혜 척결과 또 교육, 채용에서의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도 논의가 됐죠. 네, 먼저 흔히 말하는 정관예우를 전관특혜라고 규정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전관특혜가 평범한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전관특혜 척결은 정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법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고관계 변호사의 회피, 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사협회, 학계가 참여하는 법조계 전관특혜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국세청은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2, 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해 재산 변동 현황을 살피고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특별점검협의회를 꾸리고 학원 불법 행위에 강력 대처할 방침입니다.
또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선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정채용협의회를 운영해 능력 중심 채용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채용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면서 취업 준비생들이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내년 총선 앞두고 보수 정당 간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직접 통화까지 하면서 통합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현 불가능한 자가당착적 논리에 빠져 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 오늘도 이 보수 통합과 관련된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통합을 위한 마음을 모으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측과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실무단이 구성됐으니 연락해서 이야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자유민주 세력들의 대통합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어떤 특정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우리 자유우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일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는 황 대표와 달리 유승민 의원은 오늘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유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나타나지 않았고 별다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통합의 시계도 돌아가고 또 신당 창당 기획단도 발족했으니 바른미래당과의 관계는 빨리 정리해주는 것이 정치적 도의라며 유승민 의원을 향해 하루빨리 당적을 정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속도를 내는 보수 진영 통합 움직임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이렇게 연일 보수 통합 관련 얘기가 흘러나오자 민주당도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보수 통합이 자가당착적 논리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잘 지켜보며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더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추진하는 보수 통합은 통렬한 자기 반성과 국민을 위하는 대의, 보수의 가치, 국민 공감 이 네 가지가 없는 사무 통합 시도라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반성 없고 국민 없고 보수 가치 없고 공감도 없는 그런 통합 시도는 아무래도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낡은 정치를 다시 그대로 계속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 내에서도 불발탄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통합 추진이 성급하고 무리했던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현희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이 된 무역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한일 양국이 오는 19일 2차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협의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이번엔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한 달여 만이죠. 양자 협의가 재개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절차에 따라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 협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1일에 이어 두 번째 협의인데요. 양측 수석 대표는 1차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 협력관, 일본 측은 구로다 주니치로 일본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 국장이 각각 맡습니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달 11일 열린 1차 협의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협상 테이블을 떠났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수출 제한 조치를 서둘러 철회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이번 조치를 시행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양국은 2차 양자 협의에만 합의하고 날짜와 장소를 조율해왔습니다. 네, 이번 협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질까요?
네, 일단 정부는 구체적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차 협의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만큼 지난 협의의 연장선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정혜관 산업부 협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일본 조치의 문제점과 WTO 협정 비합치성에 대해서 1차와 같이 여전히 분명하게 언급을 할 거고요. 또 그에 따른 논의에 기초해서 양국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조기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그것을 모색을 해보는 것이. 네, 그러면서 WTO가 소송 절차에 앞서 당사국끼리 협의를 통해 조정을 시도하라고 규정한 만큼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봉합할 뚜렷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재판 절차로 가는 게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대응 장관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양자 협의에서 타결을 이루지 못하면 패널을 설치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TO 패널이란 양국 합의로 해당 분야에 권위 있는 전문가 3명을 구성해 서면 보고와 심리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는 사실상의 1심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협의에서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느냐 마느냐로 앞으로 한일 무역 갈등 상황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다음 달에 기존보다 축소된 규모로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 자체를 비난했는데 훈련 범위 축소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이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기존의 비질런트 에이스보다 축소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윌리엄 번 미 합동참모본부 부국장은 현지 시각 7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I'm not going to talk specific force numbers, specific airplane numbers, but it's a reduced scope from the former Vigilant Ace exercises. 지난해에는 훈련을 취소했지만 올해는 축소된 형태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번 미 합참 부국장은 이번 훈련은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한미 공군의 필요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결정에 대해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외교관들이 북한과 협상을 계속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 축소 실시를 발표함에 따라 북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 권정근 외무성 순회대사가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 연합 공중훈련 실시를 비난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올해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말 일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길 원한다면 데드라인을 인위적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한미 연합 공중훈련 범위 축소 실시 방침과 맞물려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유 전 의장은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폭행으로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유승현 전 김포시 의장 재판에서 쟁점은 살인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살해에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는데 유 전 의장 측과 검찰이 이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벌인 겁니다. 유 전 의장 측은 자해하려는 피해자를 막으면서 팔과 다리를 때렸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유 전 의장의 행위는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부러진 골프채들과 부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유 전 의장이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잔인한 범행 수법으로 가족 간 윤리를 깨뜨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유 전 의장이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검찰 구형보다는 5년 낮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그리고 고은 시인과 최영미 시인.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고를 법정에서 지켜본 최 시인. 가해자가 소송을 해도 건질 게 없다는 걸 보여주어서 통쾌하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건질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통쾌합니다. 저는요, 제 재판 기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1심하고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고요. 항소 이유나 이런 걸 봤을 때 원고 측에서 특별하게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또 대의나 명분에 비춰도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기내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출국 정지가 풀리는 다음 주 안에 검찰이 약식 기소로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자 승무원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입건된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체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지 8일 만입니다. Do you admit the sexual violence? Do you think this occasion will be a diplomatic problem?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성추행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내에서 일어난 성추행이어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몽골 국적의 승무원을 협박했다는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 5일부터 열흘간 출국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는 15일까지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검찰의 추가 조사 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의 최종 처리는 이제 검찰의 손에 달렸지만 몽골과의 외교적 관계까지 고려하면 약식 기소 형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식 기소는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서 별도의 재판 없이 수사 기록만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몽골 한재 소장이 국내에서 처벌된 전력도 없고 또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약식 기소 등을 통해서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만큼 정식으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기상 악화로 중단됐던 독도 추락 헬기 실종자에 대한 수중 수색이 재개됐습니다. 수색 당국은 오늘 오전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서 청해진함과 광양함의 원격 무인 잠수정을 동시 투입해 동체 발견 위치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함선 14척과 항공기 6대가 실종자가 표류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광범위한 탐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사 37명이 독도 연안을 8개 구역으로 나눠서 정밀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이후 6번째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정 교수는 구속 후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검찰에 나왔으며 건강을 이유로 3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구속 만기일인 11일 이전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예정인 만큼 조사는 이제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는 그제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했고 내일로 다가왔던 조 씨의 구속 만료일은 19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의 전 연인으로도 이름이 알려진 황하나 씨.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황하나 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결, 그러니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황 씨가 향락을 일삼고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이는 등 비난받을 여지가 크다면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황 씨가 마약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수사와 1심 재판 과정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점도 언급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유명세가 이용하기에 따라 득이 될 수도 또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는 약을 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황 씨는 다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과거에 제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요. 계속 반성하면서 살 거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앞서 황 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천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과 박 씨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이 윤지호 씨에게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적색 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릴 수 있는 국제수배 6단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인데요. 인터폴 적색 수배 소식에 윤 씨는 이렇게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지호 씨의 강제 송환이 당장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그 이유를 차유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거짓 증언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월 급히 캐나다로 출국한 윤지호 씨. 여러 차례 경찰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던 윤 씨에게 인터폴이 지난 6일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한국 경찰이 수배를 요청한 지 닷새 만입니다. 적색 수배는 인터폴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단계로 가입국 190개국의 관련 정보가 공유됩니다. 다만 인터폴이 체포나 수사권은 없는 만큼 현재 경찰이 수배자 신병을 확보해 본국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경찰은 캐나다 현재 경찰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윤 씨를 국내로 송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이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강제 송환이 당장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윤 씨가 송환 불복 소송 등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송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적색 수배가 내려졌던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딸 섬나 씨는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해 체포부터 송환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같은 인신 구속에 따른 법적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경찰 수사에 불만을 제기했던 윤 씨는 적색 수배 사실이 알려지자 SNS에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특히 경찰이 이 정도 수사 의지였다면 장자연 사건은 10년 전에 해결되고도 남았을 거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절기상 입동인 오늘 곳곳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서울에도 첫 얼음이 관측됐는데 수능 날에는 이번보다 더 심한 입시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추위 현황,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수능도 다가오고 있고 절기가 이름값을 하는 것 같은데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영하 8도를 기록했고 기상청 관측소 기준 공식 아침 기온도 파주가 영하 5도까지 떨어졌는데 2006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추운 입동이었습니다. 이 밖에 철원 영하 4.4도, 제천 영하 3.8도, 서울도 1.1도 등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과 수원에는 지난해보다 9일 늦게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북쪽 쪽에서 영하 20도 안팎의 한기가 남하하고 복사냉각 현상이 겹치면서 기온이 곤두박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 밤부터 다시 추워져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이번보다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2년 만에 영하권 입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는 새벽부터 비나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의 교통 불편이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말 그대로 비상식적인 행각인데
만삭 임신부를 때리고 성추행까지 한 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해당 군인은 헌병대로 인계돼 복귀했지만 소속 부대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전역을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산을 앞둔 30살 A씨는 지난 9월 남편 가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밤길에 치근덕대며 다가온 남성이 다짜고짜 폭행한 겁니다. 뒤쪽을 등 쪽을 세게 가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먹으로. 앞을 막더니 이제 너 이쁘다. 나랑 좀 어디 좀 가자. 그러니까 인삼 보고 이제 이러지 마셔라.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정을 한 거죠. 지나가던 행인 도움으로 간신히 달아났지만 또다시 뒤따라온 남성은 만삭인 A씨의 신체 곳곳을 만지는 성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죽인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벽으로 밀쳐놓고 집 앞쪽까지 따라와서 그런 성추행을 하고 있었고 보자마자 제지는 바로 했지만 신고를 받고 이곳으로 출동한 경찰은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해당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만삭 임신부를 상대로 엽기행각을 벌인 B씨는 알고 보니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관할 지역 헌병대로 인계됐지만 기본적인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손이 아직 들깨 상태여가지고 그 기록을 봤을 때에는 좀 횡설수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조사를 마치고 그쪽 어머님한테 연락을 해서 신병을 인계했거든요. 휴가 중이어서 일단 가족에게 돌려보냈다는 건데 해당 군인은 성폭력 피해자를 찾아와 선처를 호소하며 2차 가해까지 저질렀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저희 앞에 와서 이제 선처를 구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이제 안정을 찾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성추행 사건인데 바로 코앞에서 얼굴을 맞닥뜨린 것 자체가 저는 가해 군인은 부대에 복귀하고도 소속 부대 차원의 조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그대로 전역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초동 수사가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가해자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이는 수사기관이 잘못한 것입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일선 경찰서로 다시 이첩돼 조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최근에 10대들이 또래를 때리고 동영상까지 찍어서 SNS에 올리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텐데 YTN 취재 결과 이런 2차 가해를 막겠다며 정부가 지난해 대책을 발표했는데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칸막이 행정의 실태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초등학생이 또래 학생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 가해 학생들이 촬영한 피 흘리는 피해자의 모습은 SNS를 통해 그대로 유포됐습니다. 한 달도 안 돼 이번엔 전북 익산에서 피해 중학생의 얼굴이 담긴 집단 폭행 동영상이 다시 유출됐습니다. 학교 폭력이 잔혹해지는 만큼 가해자들의 영상물 유포 행위도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미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10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를 꾸리고 5년짜리 장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피해자 얼굴 등이 노출되는 폭력 영상물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올해 상반기엔 구체적인 시행 계획까지 마련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잔혹한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YTN 확인 결과 그야말로 말뿐인 대책에 불과했습니다. 방통위의 대책에 따라 모니터링을 담당해야 하는 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는 최근까지 이런 대책이 만들어진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의 강화를 하겠다라고 한 내용을 저희 쪽으로 통지 준 적은 없었습니다. 방통위의 얘기는 다릅니다. 분명히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이후에도 계속 협의해 왔다는 겁니다. 메일로 분명하게 심의위 쪽에 소년 비행 계획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그래서 모르고 계셨던 사안인 것 같고.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인터넷 방송과 SNS,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학교 폭력 영상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칸막이 행정으로 중요한 대책이 잠들어 있는 동안 2차 가해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문중에 시제를 지내던 중에 종중원에게 불을 붙이고 1명을 숨지게 해 10명을 다치게 한 80대 노인이 인화물질을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어제 병원에서 체포한 80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A씨는 범행 전에 휘발유 4리터를 미리 준비한 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충북 진천군 초평면 야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음독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있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을 부정 채용시키는 방식으로 KT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면서 딸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상황에 마음이 많이 아프다면서도 법정 증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KT 채용 당시 딸에게 들은 얘기가 없느냐는 질문엔 당시 대선을 2달 앞둔 상황인데다가 예결위 위원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면서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질문하던 기자를 폭행한 종교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 대표 이모 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 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진행한 기자회견장에서 질문하던 취재 기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자는 전 목사를 향해 과거 설교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다가 탄핵 이후 갑자기 태도를 바꿔 두둔하는 이유를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라이버 샷은 매우 호쾌했고 아이언 샷은 정교했습니다. 광주 울산 학살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나는.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왜 직접 책임?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왜 발포 명령 내렸어?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내가 발포 명령. 누구세요? 내가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명령해. 당시에 실권자 하셨잖아요. 천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네, 건강이 나쁘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가 앞서 보셨다시피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전 씨는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을 부인하는가 하면 미납 추징금과 체납한 세금에 대해서는 대신 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관심을 모은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 조국 사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는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부패 정책협의회.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두 사람의 조우가 관심을 모았는데 대통령과 검찰총장에게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여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좀 있는 일단 말입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정치적 중립성,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립성은 뭐 당연히 이제 검찰이 독립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수사나 기소 단계랄지 여러 가지 인권과 어떤 민주적인 측면에서도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또 법무부에서도 같이. 그런데 네. 지금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총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으로 안착이 돼야 하는데 총장이 바뀐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이걸 시스템을 좀 마련해라. 그래서 총장이 바뀌고 아니면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검찰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인권과 어떤 민주적인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라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 들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특정해서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 부분은 좀 네. 검찰에 좀 약간 특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반부패 정책 협의회가 앞에가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 정책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검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거에 대한 이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이제 부패를 아무튼 추방하자 이제 그런 취지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검찰에 좀 강조하는 측면이 좀 있었다고 봐요. 특히 말씀을 쭉 처음에 얘기한 것은 이제 전관예우였거든요. 근데 전관예우는 사실 이제 검찰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공기관에도 존재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기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특혜를 준다랄지 아니면 공공기관 그만두고 나서 자기와 연관된 그러한 사업체에 취직하는 것들 이런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저는 검찰과 관련된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의 어떤 대통령의 말씀은 검찰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그 전관 예우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이제 특혜 근절하는 TF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 좀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논의되는 건 그런 걸 거예요. 이제 전관예우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 대한변협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TF팀에서 가장 마련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거. 몰래 변론. 그렇죠. 네. 이제 그거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서는 만약에 이제 판사하고 그다음에 피고인 과 어떤 변호사와 연관성이 있으면 이제 기피를 한다랄지 아니면 배당이 있어서 그걸 참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은 아직 그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배당이 있어서도 만약에 변호사와 아니면 피의자와 검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으면 당연히 회피하도록 하는. 그래서 만약 회피하지 않으면 어떤 형사처벌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표현도 전관 예우가 아니라 전관 특혜라고 규정을 한 것인 만큼 내년 2월까지 또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많이 본 뉴스일 것 같아요. 전두환 씨 골프장 라운딩 모습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화면으로 또 여러 번 봤습니다만 기력도 정정해 보이고 또 캐디보다 정확히 타수도 계산을 했고 드라이버 샷, 아이언 샷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목격담도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영상을 좀 자세히 봤는데 일단 지금 연세가 88세시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권력무상 화무 11호.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하고 꽃은 10일 이상 피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전환이 되셔가지고 저렇게 하기 위해서 1980년대 그렇게 많은 소중한 생명들을 희생을 시켰나 이제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정의당 부대표하고 대화를 나눈 걸 보면 이건 88세 노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굉장히 다른 운동에 비해서 특성이 있죠. 첫 번째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두 번째 스코어를 계산을 해야 하는데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이 사실은 스코어 계산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골프라는 운동이 일반 운동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언이 됐건 드라이버가 됐건 그 정확도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전두환 씨 측에서 주장한 것처럼 알츠하이머가 과연 있는 사람이 저렇게 골프를 칠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의아하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환자 본인은 정작 자신과 어떤 비교가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본 사람들은 충분히 비교가 가능할 텐데요. 왜냐하면 지금 전 씨가 얘기하는 단어 사용을 보면 학살, 발포 명령 이런 단어들을 쓴다는 자체에서도 아마 의아해하는 환우 가족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그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야죠. 아무리 초기를 할지라도. 근데 굉장히 잘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발포했냐, 명령했냐 하니까 너 군대 갔다 왔느냐. 나는 발포를 명령할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서열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런 취지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추징금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네가 대신 내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굉장히 오히려 그 우리가 평균 나이 어떤 88세의 어르신들보다도 훨씬 더 정정하면서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변호사님, 그 일각에서는 그 알츠하이머의 특성상 뭐 저 때만 정신 돌아온 게 아니야 뭐 이런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게 막 그 순간엔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골프가 그 18홀을 도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보통 평균 한 5시간 잤거든요. 근데 5시간을 사실은 운동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임 부대표의 얘기에 의하면 주로 또 우리가 카트기라고 전동차를 타거든요. 네. 전동차를 타지 않고 거의 건강을 위해서 걸어 다녔다는 거죠. 그럼 보면 알츠하이머로 주장한 내용 자체가 이제 거짓일 수밖에 아니냐,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반인륜적 당사자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당사자의 어떤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재판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드리고 짚어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보면 정치권에서도 강제 구인하자 이런 목소리가 오늘도 불거지고 있는데 불가능한 겁니까? 계속 안 나면 강제구인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본인의 건강 상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완전히 확인됐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재판 때는 거부하기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다음 재판이 아마 11일 날로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그날은 만약에라도 뭐 건강 이유로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완전 재판부에서는 강제 구인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날은 증인들이 나오는 재판 네네. 그 당시에 일입니다만, 이제 실제로 광주 상공에서 네.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증인이 신청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시 그 항공기가 소속돼 있는 여단장하고 또 헬기를 직접 조종한 2명이 있는데 지금 사실 뭐 대부분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 신문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 정부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이랄지 여러 가지 증언들을 보면 이제 헬기 사격이 있다는 것이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광주 재판이 조비우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 훼손이거든요. 그래서 조비우 신부가 헬기 사격의 순간을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거짓말을 했다. 그 사탄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유죄 선고될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에 골프장에서 나온 얘기 중에 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추징금 얘기가 있었는데 추징금하고 지금 내지 않고 있는 세금에 대한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추징할 방법이 아예 없나요? 일단 국세청장이 오늘 국회에서는 끝까지 추징하겠다고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과 연관된 그런 재산을 찾아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도 사실 이제 우리가 전두환 추징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효까지 중단시키면서 이제 상당 부분 찾아냈지만 거의 1,000억 이상 정도가 지금 아직 미납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살고 있었던 자택에 대해서 사실은 공매 절차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두환 씨의 재산이 아니다고 하면서 뭐 이순자 씨랄지 관련된 사람들이 이의 신청해서 재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재산을 찾아내지 않으면 결국 뭐 추징은 뭐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럼 현재로선 강제로 할 방법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렇죠. 어떤 겁니까? 관련된 재산을 찾지 못하면 뭐 강제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11일 재판에는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까? 아니면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저 영상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재판은 반드시 본인도 안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피할 방법이 또 그렇죠. 없나요?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번 보도가 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고 안 나오면 구인이 된다는 걸 아마 적어도 담당 변호사가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본인도 고민을 하겠죠. 네, 11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또 재판에 증인으로 서는 사람들이 또 나올지 또 전두환 씨가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몽골 헌재 소장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드바야르 도르지, 이 몽골의 헌법재판소장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했거든요. 어떤 혐의죠, 구체적으로? 일단 뭐 우리 대한민국 국적기 대한항공 안에서 이제 몽골에서 한국을 거쳐서 이제 해외를 가려고 했는데 그 항공기 안에서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리 대한항공 승무원의 이제 엉덩이를 만져서 이제 강제 추행죄로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승무원 중에서 이제 몽골 출신 승무원이 있었는데 그 승무원이
통역을 했어요. 그런데 너 몽골로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제추행죄 그리고 이것이 항공기 안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항공보안법 위반 그리고 협박죄인데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이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몽골 출신 여승무원이 아마 굉장히 직위도 있고 몽골로 돌아가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자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협박죄는 빠졌고요. 강제추행죄하고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됐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헌재 소장이 15일 날까지 출국이 정지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기관에서는 그 안에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국으로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 처리를 해야 될지 이 부분도 굉장히 고심을 할 것 같은데요. 외교적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계속 잡아두기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외교적인 문제가 있고 외교적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또 헌재 소장이면 아주 몽골 정부의 아주 주요 요인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빨리 송치한 이유 중에 하나도 검찰에서 빨리 결론을 내기를 바랐던 걸로 보이고요. 그런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송치받은 검찰이 바로 벌금으로 약식 기소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약식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고민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 헌재 소장이 한국에 와서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죠. 네, 몽골의 헌재 소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이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 이 외교적인 마찰 가능성에 대한 좀 우려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속죄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적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처벌이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처음에 이제 면책 특권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빈협약 외교관에 대한 빈협약에 의하면 사실 몽골 대사관에서 공간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면책 특권이 있거든요. 그래 해당이 되지 않고요. 또 빈협약이 아니더라도 관습법상 면책 특권이 인정되는 거 있거든요. 네. 그것은 국가 원수랄지 행정수반이랄지 아니면 외무부 장관인데 여기도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일반 외국인처럼 한국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도 좀 지켜봐야 네.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번 주말에 이르면 소환이 될 수도 있는데 경찰에 소환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떤 혐의와 관련해서 소환이 될 것 같습니까? 혐의는 이전에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네. 있었는데 이제 이 혐의 말고 이전에 원정 성매매, 원정도. 그리고 원정 도박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원정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이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요. 그다음에 도박과 관련해서는 이제 상습 도박 인정되는데 그 도박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돈을 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 이제 상습 도박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환을 하는 것은 그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죠. 그 YG에 소속돼 있던 BI라는 아이돌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사실 마약을 했는데 같이 마약을 했던 제보자로 알려져 그렇죠. 있는데 제보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이 BI가 마약을 나한테 구매해갖고 마약을 했다고 이렇게 경찰에서 진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스의 귀에 들어가서 직접 YG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불러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결국 조사를 받으면서 이 제보자가 진술을 번복합니다. BI는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BI를 범인 도피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범인 도피 교사죄 그리고 이 제보자를 협박한 거 그다음에 회사 돈을 가지고 이 제보자에 대해서 변호사를 또 대신 선임을 해줘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회사 돈을 횡령과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공개 조사처럼 알려졌기 때문에 양현석 씨가 거부를 한 걸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정도 조사를 하고 사실 이제 범인 도피 교사 같은 경우에는 공권력을 어떻게 보면 농단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혐의를 굉장히 중대하게 보고 아마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좀 높지 쉽게 않나 말해 좀 싶습니다.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건가요?
괘씸죄라기보다는 네. 이제 그 정서적으로? 과정에서 보면 네. 굉장히 회유하고 협박하고 더군다나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주면서 어떤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보면 농단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죄질 자체는 굉장히 불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질이 불량하다. 그렇다 보면 제기된 혐의만 보면 혐의가 있는 기존 혐의에 또 얹어지기 때문에 중대 범죄로도 볼 수 있는데 영장 신청도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네. 뭐 경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혐의 자체가 그 마약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예. 또 그 과정에 보면 좀 약간 뭐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면 죄질이 좀 불량하고 또 다른 뭐 우리가 세상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좀 비열하다 이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예. 뭐 경찰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훈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우리 모두가 국회의원으로서 생각해봤으면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 생명 이거보다 더 중요한 권익과 인권 이런 게 있을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우리나라에 16,789개입니다. 그중에서 과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50%? 40%? 30%? 20%? 10%? 5%도 안 됩니다. 지난 5년 사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스쿨존이. 이 안에서 혹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친 사람은 4,900명이고 사망자는 60명 정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명씩 죽고 이 구역에서 매달 8, 90명이 다쳐가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실 저도 이전까지는 이렇게까지 몰랐습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스쿨존 돼 있잖아요. 아니 엄마 아버지들도 나와 계시네. 교통경찰도 계시네. 그럼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입니다. 9살 난 아들이 죽습니다. 동생과 같이 손을 잡고 뛰어가다가 스쿨존에서 우리가 뛰어놀아도 된다고 말한 스쿨존에서 어머니는 오열하고 매달 한 달에 한 명 평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고 싶어서 민식이법을 발의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자 이거고요. 또 하나는 사망사고가 나면 3년 정도는 그래도 벌을 받게 하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애가 죽으면 이 내용입니다. 통과 안 돼도 됩니다. 사실 법안.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체 다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비용이. 전체 설치비가 5,100억입니다. 다 합쳐서 5,000억이랍니다. 신호등 설치 예산 다 해봐야 625억입니다. 다 합쳐도 6,000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명씩 죽어가는데 우린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있는지, 우리가 내년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일 동안 여기 앉아서 들으면서 내년에 이 자리에서 또 예산을 세울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국회의원들 내년에 선거를 해야 될 테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거 하나는 잘했다. 우리가 아이들 학교 앞에 지나가면서 스쿨존을 보면서 2020년도 예산 올리면서 저거 하나는 우리가 했다. 진짜로. 우리가 아이들 학교 어린이 안전구역의 안전의 예산은 우리가 한번 만들었다라고 저 말하고 싶습니다. 2021년에 우리가 다 없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한 가지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해마다 열리는 안보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 에스퍼 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미 간 연례 안보협의회의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취임 직후인 지난 8월 초에 이어 석 달여 만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상 우리나라를 포함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영내 국가들에 대한 방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게 명목적 명분입니다. 하지만 한미 간 중요한 현안이 많아 이번 방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조나단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이 사안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We've tried to work around some of this with regard to being able to do some of the bilateral information sharing between each of us to try to keep going through it. 그동안 카운터파트인 한국과 일본 장관에게 끊임없이 제기해온 주제라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셈입니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첨예한 현안입니다. 이미 스티르웰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한국에 들어와 관련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에스퍼 장관이 방한해 분담금 확대에 방점을 찍는 요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There can be no free riders to our shared security. Regardless of geographic location, size, or population, all must do their part to help deter war and defend the alliance. 이처럼 에스퍼 장관이 유럽 순방 때에도 동맹국들에게 분담금 확대를 여러 차례 촉구했던 만큼 우리나라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청와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기론에 대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도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3일 종료 시한을 앞두고 거론된 연기론은 언론에서 근거 없이 뛰어보는 수준으로 이해한다면서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이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단계적 관세 철회 방안에 합의했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현지 시간 7일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출연해 현 시점에서 1단계 합의 조건으로 기존 관세를 철회한다고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양측이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를 취소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가 국내 최초로 미세먼지 데이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전국 3천여 곳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와 예보를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올해 초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미세먼지가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기승을 부릴 기세입니다. 환자나 노약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건 필수가 됐습니다. 신경 써요. 그래서 출근할 때 맨날 스마트폰 어플로 미세먼지 수치 보고 나가는 편이에요. 이제는 방송을 통해서도 미세먼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YTN 사이언스가 국내 처음으로 미세먼지 데이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10분 단위로 전국 3천여 곳에서 측정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동 단위로 세분해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미세먼지가 나쁘면 빨간색, 좋으면 파란색으로 표시해 한눈에 구별되도록 했습니다. 지역별로 미세먼지가 가장 나쁜 세 곳과 좋은 세 곳의 정보도 제공됩니다. 기존 미세먼지 현황에 같은 경우는 시도별이나 아니면 구별로 그 정보들이 표시가 되었는데 저희는 읍면동 정보까지 그 정보를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보는 물론 경보와 주의보 등 특보까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데 특보가 내려지면 방송을 통해 대처 요령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의 미세먼지 데이터 방송은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가격이 급등하자 비축 물량을 풀어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 관계 차관 회의 겸 혁신 성장 점검 회의를 열고 김장 채소 가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비축 물량과 계약 재배 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해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 농협 판매장 등을 통해 김장용 채소류를 20에서 30%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입니다.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시죠? 이가탄. 천태만상 인간 세상 꽃배달은 싸다구 1854900
전하고 싶은 날에는 싸다구 플라워. 아빠, 콘덴싱이 뭐야? 콘덴싱 미세먼지를 줄여서 지구를 지켜주는 보일러. 근데 왜? 엄마가 콘덴싱으로 바꿀 거래. 엄마 만대로?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런 법 있거든. 경동나비엔이 시작한 콘덴싱. 이제 우리 모두의 콘덴싱이 되었습니다. 콘덴싱이 옳았다. 경동나비엔. 오 진짜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정착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루었다면서 이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부패 정책과 관련해 법무부는 전관 특혜 근절 TF팀을 꾸리고 선임계 없이 변론하는 몰래 변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합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국세청 등과 함께 입시 컨설팅 학원 특별단속에 나서고 인사혁신처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강화합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 데 따른 한일 양국의 2차 협의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놓고 1차 협의에서 양국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번 협의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가족 간의 윤리를 깨뜨려 중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단계적 관세 철폐 합의했다는 중국 외교부 발표를 백악관이 전면 부인했습니다. 백악관 무역 담당 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1단계 무역 합의 조건으로 관세 철회에 합의한 적이 없고 이런 합의를 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검찰 개혁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관 특혜 그리고 입시와 채용 과정의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원입니다. 네,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 우선 검찰 개혁에 대한 평가와 당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에 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루어졌지만 국민은 그 다음 단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도 인권과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셀프 개혁에 멈춰선 안 된다며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만남에서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관심이었는데요. 언론에 공개된 부분에서는 다른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의 시작 전에 악수를 나눈 것 외에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면 국정농단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을 거라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도 거듭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관 특혜 척결, 그리고 교육, 채용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죠. 그렇습니다. 먼저 흔히 말하는 전관 예우를 전관 특혜로 규정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전관 특혜가 평범한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전관 특혜 척결이 정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법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 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사협회, 학계가 참여하는 법조계 전관 특혜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국세청은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2, 3년을 집중 관리 시기로 설정해 재산 변동 현황을 살피고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특별점검 협의회를 꾸리고 학원 불법 행위에 강력 대처할 방침입니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선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정채용협의회를 운영해 능력중심 채용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면서 취업준비생들이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정당 간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통화한 사실을 놓고 벌써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유 의원 측은 비공개 통화가 언론에 보도되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유승민 의원 측이 불쾌감을 드러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둘 간의 통화 사실이 알려지자 유승민 의원은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나타나지 않았고요. 유 의원 측 관계자는 황 대표의 전화에 실무자끼리 이야기하라 답한 것이 전부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둘 간의 대화를 비공개로 하자고 했는데 언론에 흘리는 건 굉장히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도 거듭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유승민 의원 측과도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실무단이 구성됐으니 연락해서 이야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황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자유민주 세력들의 대통합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뭐 어떤 특정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우리 자유우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통합의 시계도 돌아가고 신당 창당 기획단도 발족했으니 바른미래당과의 관계는 빨리 정리해주는 것이 정치적 도의라며 유승민 의원을 향해 하루빨리 당적을 정리해달라고 꼬집었습니다. 보수 진영 통합 움직임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이렇게 연일 보수 통합 관련 얘기가 흘러나오자 민주당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보수 통합이 자가당착적 논리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잘 지켜보며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광훈 최고위원은 더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추진하는 보수 통합은 통렬한 자기 반성과 국민을 위하는 대의, 보수의 가치, 국민 공감, 이 네 가지가 없는 사무 통합 시도라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반성 없고 국민 없고 보수 가치 없고 공감도 없는 그런 통합 시도는 아무래도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낡은 정치를 다시 그대로 계속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당 내에서도 불발탄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통합 추진이 성급하고 무리했던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는 일요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엽니다. 여야 5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모친상 조문 답례 차원에서 당 대표들을 모레 청와대로 초청했고 모두 참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측은 모친상 조문에 대한 답례 차원인 만큼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다음 달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기존의 범위보다 축소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최근에 북한이 협상 시한을 인위적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북측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기존의 비질런트 에이스보다 축소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윌리엄 번 미 합동참모본부 부국장은 현지 시각 7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I'm not going to talk specific force numbers, specific airplane numbers, but it's a reduced scope from the former Vigilant Ace exercises. 지난해에는 훈련을 취소했지만 올해는 축소된 형태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번 미 합참 부국장은 이번 훈련은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한미 공군의 필요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결정에 대해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외교관들이 북한과 협상을 계속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 축소 실시를 발표함에 따라 북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 권정근 외무성 순회대사가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 연합 공중훈련 실시를 비난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올해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말 일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길 원한다면 데드라인을 인위적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한미연합 공중훈련 범위 축소 실시 방침과 맞물려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이런 견해도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노림수와 관련해 한미일 3국 사이의 보조를 흐트러뜨리고 여기에 쐐기를 박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 NHK가 보도한 내용인데 계속해서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의 노림수는 한미일 3국 간 보조를 흐트러뜨리고 이에 쐐기를 박으려는 데 있을 가능성이 있다. 미 국방부의 랜드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5월 이후 잇따르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도발로 외교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할지도 모른다며 NHK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입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향상시켜 군 근대화를 추진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는 등 북한이 다양한 차원에서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도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이 추진하는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에 대해 현재는 미사일 시스템 개발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치 장소의 선정에 대해서는 군 내부의 필요성 검토가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아직 동맹국과 협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도입할 경우 동맹국 간 정보 공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도 보였습니다. 그는 화웨이 차세대 통신국약 5G가 당과 국가의 이익에 근거해 운영될 것이라면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화웨이 기기는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취약하다고 지적한 그는 화웨이를 도입한 국가와는 기밀 정보 공유를 재검토할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 배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동맹국 중에는 배제에 신중한 나라도 있어서 미 국방부로서는 각국의 거듭 배제를 종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NHK는 덧붙였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교섭단체 여야 3당 대표들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3당 원내대표들이 오는 21일 전후로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방미 일정에서 미국 의회 인사들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조정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회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홍콩 시위 현장 부근의 주차장 건물에서 추락을 해 머리를 심하게 다쳤던 대학생이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위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홍콩 시위는 더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김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콩 과기대학생 차우추록 씨가 건물에서 떨어진 건 지난 4일입니다. 새벽에 시위 현장 부근 주차장 건물 3층에서 2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2차례 뇌수술을 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원 측은 차우 씨가 현지 시각으로 8일 오전 숨을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차우 씨는 홍콩 시위와 관련한 첫 사망자입니다. 홍콩 시민들은 강경 진압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홍콩 당국을 규탄했습니다. 현지 주민이 당시 경찰이 주차장 건물 바깥에서 최루탄을 쏘는 걸 봤다는 겁니다. 경찰이 차우 씨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차의 진입을 막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啱啱講嘅就係第一個就係需要查明個真相啦，第二個就係要查清楚究竟點解警察會阻礙救援20分鐘。
홍콩 경찰은 추락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위 진압을 위해 최루탄을 쏜 곳은 사건 현장에서 120m가량 떨어진 곳으로 주차장 건물에서는 최루탄을 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급차를 막았다는 것도 악의적인 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police certainly did not obstruct any ambulance officer or fire services officer or first aider. The Fire Services Department has also confirmed these facts in their statement. 가뜩이나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사망자 발생으로 앞으로 홍콩 시위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이후 풍선 효과 같은 시장 불안이 생기면 다른 추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 확신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자유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59곳을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1조 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윤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괄 전환해야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자사고 등이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립된 만큼 일반고 전환 역시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통합 재정 수지가 26조 5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에서 9월 누계 통합 재정 수지는 지난 2013년에서 2015년에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적자 규모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올해가 가장 컸습니다. 재정 수지 적자에 대해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재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절기 입동인 오늘 곳곳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서울에도 첫 얼음이 관측됐는데 다음 주 목요일 수능일에는 더 심한 입시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추위 현황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예, 절기가 이름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영하 8도를 기록했고 기상청 관측소 기준 공식 아침 기온도 파주가 영하 5도까지 떨어졌는데 2006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추운 입동이었습니다. 이 밖에 철원 영하 4.4도, 제천 영하 3.8도, 서울도 1.1도 등으로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과 수원에는 지난해보다 9일 늦게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영하 20도 안팎의 한기가 남하하고 복사냉각 현상이 겹치면서 기온이 곤두박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 밤부터 다시 추워져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이번보다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2년 만에 영하권 입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는 새벽부터 비나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의 교통 불편이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어제 북한 주민 2명 송환과 관련해 현역 중령이 보고 체계를 밟지 않고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국방부가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주민 2명 송환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대대장 A 중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중령은 어제 국회에 출석한 김유군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할 예정이란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송환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고 현역 중령이 보고 체계를 뛰어넘어 김 차장에게 직접 보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했습니다. 안 소장은 조사에 앞서 조국 전 장관 수사와 달리 검찰이 고발 54일 만에야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조속한 수사,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은 지금 54일 동안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이제서 연락했는데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너무나 초과인 수사를 하고 광결인 수사를 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도 하지 않고 모두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증거인멸 그동안 계속 부인했기 때문에 구속 엄벌해야 될 사유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구속 엄벌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내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출국 정지가 풀리게 되는 다음 주 안에 검찰이 약식 기소로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자 승무원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입건된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체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지 8일 만입니다. Do you admit the sexual violence? Do you think this occasion will be a diplomatic problem?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성추행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내에서 일어난 성추행이어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몽골 국적의 승무원을 협박했다는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 5일부터 열흘간 출국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는 15일까지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검찰의 추가 조사 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의 최종 처리는 이제 검찰의 손에 달렸지만 몽골과의 외교적 관계까지 고려하면 약식 기소 형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식 기소는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서 별도의 재판 없이 수사 기록만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몽골 헌재 소장이 국내에서 처벌된 전력도 없고 또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약식 기소 등을 통해서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만큼 정식으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거짓 증언 의혹을 받고 있는 윤지호 씨에게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이 수배 최고 단계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현지 경찰과 협조해 이른 시일 안에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강제 송환이 당장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거짓 증언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월 급히 캐나다로 출국한 윤지호 씨. 여러 차례의 경찰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던 윤 씨에게 인터폴이 지난 6일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한국 경찰이 수배를 요청한 지 닷새 만입니다. 적색 수배는 인터폴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단계로 가입국 190개국의 관련 정보가 공유됩니다. 다만 인터폴이 체포나 수사권은 없는 만큼 현재 경찰이 수배자 신병을 확보해 본국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경찰은 캐나다 현지 경찰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윤 씨를 국내로 송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이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강제 송환이 당장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윤 씨가 송환 불복 소송 등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송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적색 수배가 내려졌던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딸 섬나 씨는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해 체포부터 송환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같은 인신 구속에 따른 법적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경찰 수사에 불만을 제기했던 윤 씨는 적색 수배 사실이 알려지자 SNS에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특히 경찰이 이 정도 수사 의지였다면 장자연 사건은 10년 전에 해결되고도 남았을 거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화성 연수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춘재가 살해했다고 자백을 한 실종 초등학생의 유골 수색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유족의 요청을 받아 화성시 모 공원 일대에서 지난 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수색의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습니다. A공원은 지난 1989년 9살 김 모양의 치마와 가방 등 유류품이 발견된 곳으로 이춘재가 자백을 한 시신 유기 지점에서 100m 정도 거리에 있는 장소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된 범위 3,300제곱미터에 대해 사설업체에서 보유한 지표2와 레이더 2대를 동원해 기초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개성 만월대 하면 만월, 즉 보름달을 보는 정자가 아닌가 오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470여 년간 고려의 전공으로 쓰인 궁궐터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만월대에선 이제까지 금속 활자가 6점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복제품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제시대 만국의 한을 은유한 노래 황성예터의 황성이 바로 개성 만월대입니다. 개성은 470여 년간 통일왕조 고려의 수도였습니다. 1361년 홍건적의 침입으로 궁궐 전각이 불타버린 뒤 조선이 들어서자 만월대로 불렸습니다. 남북은 2007년부터 만월대 공동 발굴 조사에 들어가 지난해까지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금속 활자 5점을 찾아낸 겁니다. 이에 따라 1950년대 북한이 자체 발굴한 이마전자를 비롯해 만월대에서 출토된 금속 활자는 모두 6점이 됐습니다. 문화재청이 북한이 보여준 금속 활자를 3D 스캔한 뒤 금속 복제품으로 만들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8번에 걸친 남북 공동조사에서 발굴된 만월대 건물터는 40여 동, 유물은 18,000점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심 정각인 회경전 뒤편에서 폭 12m, 깊이 5m에 이르는 대형 계단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왕이 이동을 실제로 할 수 있었던 이런 이제 시설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궁궐이 각각의 독자적인 영역도 있지만 이게 유기적으로 또 연결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돈을 태운다는 의미의 소전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그릇과 함께 작은 잔들이 무더기로 나와 고려 궁궐에서 도교 제례를 지낸 것이 유물로 확인됐습니다. 우여곡절에도 12년간 남북 협력이 지속된 만월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다 올해는 고려가 궁궐 창건을 시작한 뒤 1100년이 되는 해여서 발굴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가 오늘 저녁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4일까지 강릉 아트센터,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 경포해변 등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열리는 레드카펫 행사에는 김서영과 김래원 등 강릉 출신 배우들을 비롯해서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개막작인 감쪽 같은 그녀와 폐막작인 돌아보지 마라 등 32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 73편이 상영됩니다. 여자 프로배구 GS 칼텍스의 1라운드 전승을 이끈 레프트 강소휘가 생애 첫 라운드 MVP로 선정됐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MVP 기자단 투표에서 강소휘가 29표 중 18표를 받아 팀 동료 러츠를 제치고 MVP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소휘는 1라운드 5경기에서 공격 종합과 서브 1위에 오르며 팀의 라운드 전승 질주에 앞장섰습니다. 김효주가 일본에서 열린 LPGA 투어 토토 저펜 클래식 1라운드에서 4언더파를 쳐 공동 선두인 호주의 해나 그린과 일본의 스즈키 아이의 한타 뒤진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1번 홀에서 샷 이글을 기록한 호주 교포 이민지와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고도 김효주와 나란히 공동 3위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JLPGA 투어에서 1억 3천만 엔을 벌어들여 상금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신지혜는 첫날 2오버파 공동 58위로 부진했습니다. 절기가 이름값을 하듯 입동 추위가 찾아오면서 몸을 절로 웅크리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 곳곳이 영하로 내려가고 서울의 기온도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웠는데요. 낮 기온도 13도에 그치면서 쌀쌀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인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7도까지 높아지면서 예년의 선선한 가을 날씨를 회복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추위는 잠시 풀리지만 일요일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일요일 밤에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아침에는 내륙에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강원 북부 해안 지역에만 산발적인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는 높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4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춘천 1도, 세종 0도, 안동도 1도까지 내려갑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올라서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겠고 강릉 18도, 대구와 광주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수능일엔 서울의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면서 입시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충청과 호남 지역은 비나 첫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드라마를 보면 CCTV 속 흐릿한 자동차 번호판을 컴퓨터로 번호를 찾는 장면이 등장하고는 하죠. 현실에서도 가능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잠시 뒤 알려드립니다.